네, 오늘 그 할 리뷰 1276회예요. 제목이 300일 그리고 19초. 유명한 사건이죠.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사건이 일어났고 2021년 9월 11일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초기에는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다가 재판도 좀 치르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아,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제 그 알이 물었던 거야. 이 사건이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알의 대표적인 주작 방송 중 하나, 문제를 일으킨 방송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걸로 꼽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사건은 이제 범인이 최종 무죄를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사귀던 남녀가 제주도를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여자가 죽어요. 근데 남자는 너무 멀쩡한 거야. 전혀 안 다쳤어. 그래서 이게 남자가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처음에는 의심을 받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습니다. 근데 살인죄에서 무죄인 거야. 살인죄에서만. 나머지 뭐 음주운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살해 의도는 없지만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죽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위험운전 과실치사? 그런 죄가 있더라고. 그거는 유효한데 살인에서만큼은 무죄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살인 무죄 이렇게 기사가 나버리니까 남자친구가 이 사건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의심을 받는 단계였어. 아직 뭐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마치 남자친구 운전한 사람이 살인범인 것처럼 내보냈어요. 그렇게 느껴지도록. 근데 알고 나니까 무죄였어. 뭐야? 그 알 또 이렇게 또 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이 남녀 성별 갈등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도 사건을 좀 보게 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끼어 있어서 사건이 좀 복잡하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조작한 거 아니냐 의심을 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일단 사건 보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 서북쪽 해변에서 불과 9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마을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난 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건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데요. 아이고, 쿵하는 소리 크게 나니까 놀라서 보니까 차가 이거 완전히 반파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뭐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반파돼서 레카가 끌고 갔어요. 사고 차량의 보닛 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겨져 있었고 앞바퀴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래요. 실제 사고 현장이고 완전 찌그러졌죠. 앞부분이. 차에서 쏟아져 나온 오일로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요. 충돌음이 유난히 컸던 이유는 사고 차량이 돌담을 들이받으며 계속 돌진해 현무암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끔찍한 사고로 반파된 오픈카, 그 안에 있던 연인은 과연 무사했을까? 자, 무사해요. 남자친구인 최 씨입니다, 이 사람이.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들이랑 대화도 해요, 멀쩡히. 목격자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포착이 됐어요, 남자친구 최 씨가. 오픈카를 직접 운전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나란히 서서 대화할 정도로 멀쩡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수석에 탔던 은혜 씨의 모습이 지금 현장 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은혜 씨가 발견된 곳은 사고 현장 인근의 도로 한복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멀쩡했던 남자친구와 달리 오픈카에서 튕겨져 나와 아스팔트 위로 추락하면서 심상치 않은 부상을 입었어요. 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귀 쪽으로 약간 출혈이 보이긴 했는데요. 그게 안에서 난 건지 그냥 귀 바깥에 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귀에 출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병원에 이송된 은혜 씨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깨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며 폐가 손상됐고 뇌의 주요 부위들이 손상돼 무려 10번의 대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사 의견을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은혜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예, 이분의 뇌 손상 정도가요, 이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뼈를 열어서 이 경막 아래에 있는 출혈을 제거했고, 이 부분 말고 후두에도 지연성으로 뇌출혈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개두술을 이쪽으로 해서 피를 빼고, 그 다음
이틀 뒤엔 기관절제술 하신 거로 봐서는 이렇게 수술을 해야만 생명을 구할 정도로 뇌손상이 극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는 모르겠지만 수술을 여러 번 해야만 됐고 이 방법 아니면은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대화하며 그들과의 좋은 시간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은혜씨가. 식물인간으로 남아 살아남은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4일 은혜씨는 결국 사망해요. 아마 이게 사건 10개월 만에 사망했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언니 수혜씨는 동생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분이 언니예요. 동생의 물품이 방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캐리어랑 동생 평상시 입었던 옷이랑 지갑 등등 이런 거, 휴대전화를 제가 뺏어 봤어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갑니다. 생사가 오가는 대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은혜씨의 휴대전화기를 뒤늦게 언니가 열어본 거죠. 그랬더니 딱 11월 10일 날짜로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11월 10일? 이거 은혜 사고 난 날 아니야? 시간이 딱 그 시간인 거예요. 은혜씨 휴대폰에 남아있던 마지막 녹음 파일은 1시간 1분 24초 분량이에요. 그 시작은 SNS 사진 속 다정했던 연인이 300일 기념일에 나눌 달콤한 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자,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재생해보는 거죠. 분홍색이 여자분이고 파란색이 내 남자친구요. 은혜씨가 먼저 말을 하네요. 제주도 여행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헤어지는 거. 300일 기념 여행에서 이별 통보를 한 거야, 남자친구가. 근데 여자친구 은혜씨는 헤어지길 원치 않는 것 같아. 그리고 1시간 뒤 두 사람은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오픈카를 같이 타게 됩니다. 왜 또 지내보니 나는 안 되겠다는 게 나오니? 응. 그럼 집에 가. 여보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녹음 내용을 듣던 언니 수혜씨가 갑자기 귀를 틀어막아요. 이 파일 마지막 부분에 사고 순간이 고스란히 녹음이 된 겁니다. 언니가 다시 듣기 힘들 만큼 충격을 받은 사고 순간의 녹음 내용이 대체 무엇일까? 남자친구가 얘기를 해요. 대화하다 말고. 안전벨트 안 했네? 여자친구가 응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음이 울리고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은혜씨 대답이 끝나자마자 오픈카가 급 가속하는 배기음이 19초 동안 이어진 뒤에 이 문제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로만 들으면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방송 좀 따왔거든요. 이 부분만 영상을 실제로 한번 볼게요. 왜 또 지네 보니 나는 안 되겠다라는 게 나오니? 그럼 집에 가. 자, 여기까지는 뭐 아까 봤던 내용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여기부터예요. 그런 즐거운 거에 대해서 안 해봤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대화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안전벨트 안 했네 하자마자 바로 악셀 밟고 19초 동안 달려가지고 사고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언니는 안전벨트 안 맨 걸 알자마자 바로 속도를 내서 사고를 냈다. 여자친구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팩트체크 준비해 왔는데 피해자의 은혜씨도 같은 오픈카를 사고 나기 전 숙소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했다는 내용은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취재하면서 알았을 거야. 근데 안 내보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방송을 보시면은 사건이 미스터리하다라는 취지로 말은 해요, 나레이션을. 근데 정작 편집 때는 우리가 시각으로 눈으로 봐야 되는 화면들을 보면은 여자친구가 피해자 일방적이고 남자친구는 의도를 품은 살인범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과속을 하기도 해. 여자친구가 신호를 어기며 위태롭게 운전하자
조수석에 앉은 남자친구 최 씨가 차를 세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은혜 씨가 말을 안 들어. 바로 세우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는 길을 지나쳤다는 최 씨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차를 멈추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공판 법정에서 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그대로 재생이 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하면서 이거 몰랐겠냐고, 이거 못 들어봤겠냐고. 근데 방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남자친구를 일방적인 살인범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뺀 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야. 곽지 해수욕장에서 둘이 술을 마셨대.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자친구가 음주운전한 거죠. 숙소로 향하던 이들의 대화는 블랙박스에 아래와 같이 녹화 녹음이 돼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이죠. 볼게요.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해. 여보, 운전할 수 있어? 확실히 말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내가 걸려. 왜냐면 나는 음주운전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침에 운전하면 안 돼? 지금 해야 돼. 주차는 오빠가 해. 걸리면 내가 걸리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타임. 뒤야. 우리 숙소 뒤. 걸리면 벌금은 같이 내는 거다. 걸리면 내가 내. 운전하고 싶으면 내일 해. 옆에 세워.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으라고. 끝까지 빨리 세우라고. 뭐 하는 거야? 속도 줄여. 차 돌리라고. 걸려도 내가 걸려. 유턴하세요. 헐. 그러면서 유턴해서 차를 세우고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나봐. 근데도 계속 같은 얘기만 해. 걸리면 내가 걸린다니까. 나는 꽉 잡아. 잡으라고. 그러면서 속도를 낸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녕 달려. 신났대. 우회전 헐. 뭐 이래.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말렸잖아. 아예 막지는 못했지만 하지 말자라는 취지였잖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운전자 바뀌고 나서 살해 의도를 그 19초 내에 품을 수 있냐, 이게 재판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무죄가 된 거죠, 살인죄에서만큼은.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를 왜 안 내보냈냐는 거야. 입수를 못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는 고의로 뺐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남자친구가 살해 의도가 얼만큼 있었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자꾸 보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남자친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팩트는 남자친구의 운전으로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거야. 그거는 팩트인데 살인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요지가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그런 주장의 여지까지도 제외해버렸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하지만 이제 방송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자, 계속 방송 내용을 볼게요. 사고가 있던 날 녹음 파일보다 먼저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언니의 의혹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완전 무결하진 않아. 이 방송을 봤을 때 이상한 점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이상한 점만 가지고는 살인을 계획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부족해 보여. 근데 남자친구에게 유리할지도 모르는 정황들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분명히 범인이다, 죽였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편집을 했다는 거야. 자, 봅시다. 그냥 여자친구가, 이거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그냥 찍어주는 거야. 술에 취해 있기는 해.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해요. 찍는다고 막 오빠 스마일 웃어 하는데 남자친구가 전혀 쓸데없이 우리 좌회전해야 돼 라는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전혀 대화의 맥락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수상한 거야. 마침 사고도 좌회전 하다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남자친구가 수상도 해. 사실 수상도 해. 근데 수상해 보이는 건 다 내보내고 항변할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제거했다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편집이었다는 거야. 자, 어쨌든 뭐 사망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죽기도 했으니까 사실 뭐 억지를 쓴다는 판단은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들지만 가족이 죽으면은 살해당한 건 아닌가를 의심하는 건 사실 당연한 가족의 심리일 것 같아. 그런 점에선 이해가 돼. 억지로 이 가족은 남자친구를 살인범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얘기 일단 들어봅시다. 웃어보란 말에 왜 좌회전 이런 말을 했는지도 전 이해가 안 가요. 좌회전 해야 돼. 전 그것도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길을 뭔가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가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니 수혜 씨는 동생의 말에 아랑곳 않고 좌회전이라는 말만 계속했던 남자친구가 수상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도 좌로 꺾어지는 구간이었고요. 언니 수혜 씨는 이것이 우연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2년 전 사고 현장을 처음 찾았던 언니 수혜 씨. 당시 그녀는 경찰이 설명한 사고 경위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작성한 실황 조사서에는 차량이 좌로 구분, 내리막 도로로 진행하려다 오른쪽 인도 연석, 이 연석이 제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떤 이런 문서화할 때는 돌멩이 자체를 그냥 연석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오른쪽 인도 연석을 1차로 충격한 후 돌담과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했다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언니가 계속 얘기하죠. 전혀 내리막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급커브길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비가 온 것도 아니었고 눈이 온 것도 아니었고 미끄러질 만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길이 엄청 좁은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고가 나는 그 자체가 지금 다시 봐도 이상하네요. 여기까지는 뭐 가족이 생각할 법한 내용들이에요. 억측이라고 뭐 과장하고 있다, 뭐 왜곡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가족의 입장은 이래. 사고 날 장소가 아니기에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남자친구 최 씨의 운전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 동생 은혜 씨의 SNS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심상치 않았던 관계도 언니의 의심을 키우기 충분했습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남자친구가 예전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네. 공개된 것만으로는. 먼저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정말 끝내자. 그러니까 조은혜 씨가 나는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어. 단지 진짜 화가 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도 헤어지기 싫은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무슨 일 때문에 뭐 남자친구는 지쳤다는 거지, 이 관계가. 근데 여자분은 화해를 하고 계속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사고랑 그렇게 관계가 있나 싶어요. 헤어지고 싶은 상황이었잖아, 남자는 어쨌든 간에. 근데 헤어지는 마당에 안 헤어지니까 죽였다는 거야? 너무 비약 아니냐는 거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남자 쪽에서 뭐 이따가 사실혼 관계라는 게 주장을 하긴 해요, 방송에서. 그게 여기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이 죽었다고 해서 이 남자가 득될 게 없습니다. 얻어지는 게 없어요. 남자친구 최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은혜 씨가 설득하며 이별을 번복하는 상황이 여행 전부터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이상하죠. 남자친구는 그러면은 헤어짐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300일 기념으로 제주도는 또 가?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이상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계속 언니. 제 동생이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남자친구가 술을 먹으면 맨날 헤어지자고 말한대요. 이별을 번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된 300일 기념 여행. 너무 뜬금없죠. 은혜 씨는 숙소와 맛집을 예약하며 여행을 준비했고 남자친구 최 씨는 오픈카를 빌리자고 제안합니다. 자, 이 대화를 좀 보면은 이 대화도 남자친구를 의심하기 충분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남자친구가 무죄 받았다고 해서 그 알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남자친구도 희한한 반응들이 많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데 반대로 남자친구가 주장할 법한 내용들은 모조리 빠져 있다는 거야. 근데 최종 무죄를 받았어. 그 모조리 빠진 부분들 때문에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 대화 내용 봅시다. 남자친구가 얘기해. 얘 오픈카를 빌리자는 얘기야. 하루에 10만 원이던데 오픈카 타보자. 그러니까 조은혜 씨가 나도 타보고 싶은데 오픈카 타기엔 추워 11월이라. 그러니까 안 춥다고 했는데 여보가. 그러니까 조은혜 씨는 11월 초까진 괜찮은데 지나면 춥대. 아, 그거 히터 빵빵하면 안 춥긴 해.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분은 뭐 국산차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방송에 나옵니다. 근데 머스탱이야, 오픈카. 남자친구가 이걸 렌트하자. 가격이 5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자, 그래서 여자친구가 조은혜 씨가 아반떼를 타서 돈을 아끼고 맛있는 걸 먹자 하니까 남자친구 최 씨는 하루 가격이다. 너무 비싸다. 오픈카 타지 말고 그냥 다른 차 타자. 소나타 뭐 블로그 이런 데 있던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꾸 이걸 고집해. 싫어. 차는 내 돈으로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상 오픈카 때문에 튕겨져 나가서 사망한 사고가 났으니 남자친구가 자꾸 이 비싼 돈 내가면서 오픈카를 고집한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할 법한 거죠. 여행 전 이별을 통보하고 은혜 씨의 반대에도 오픈카를 빌린 게 어떤 의도를 가진 계획적 행동이었다고 보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해석에 따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거 계획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우연이다, 비약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는 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팩트 체크 두 번째인데요. 검찰이 제출한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갈등으로 보인다.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은 없다고 합니다. 즉 검찰이 제출한 대화 내용을 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원한이나 앙심은 보이지 않아. 이것도 사실 같죠? 오히려 이 여행에 앞서 커플티를 맞추는 등 여행의 기대감을 공유한 점, 최 씨와 은혜 씨가 다투긴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 애칭을 확인하고 화해한 점, 이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겠지만 카톡이 전부 다 공개되지 않는 이상 남자친구 술버릇이 좀 취하면 헤어지자, 뭐 과거의 섭섭한 얘기 다 꺼내가면서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 그중엔 은혜 씨가 최 씨의 이별을 원한다면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헤어질 이유를 찾는다며 자꾸 이러면 계속할 수 없다고 하자 최 씨가 또 사과도 해. 그리고 사랑한다고도 또 해. 이런 점이 확인돼서 검사가 주장하는 최 씨의 범행 동기와 배치가 된다. 고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걸 봐라, 계획된 거 아니냐, 머스탱을 빌린 게. 근데 해석의 차이가 있다. 연인 간의 문제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남자친구 쪽에서는. 근데 이것도 뭐 딱히 억지 주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재판 공방 중이던 기간이기도 해, 취재가. 근데 이런 내용이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렇기도 한데 싶을 만한 요소들이 완전히 이 방송에서 배제돼 있어. 그거를 짚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무죄다, 잘못이 없다가 아니야 지금. 하지만 언니 수혜 씨를 더 혼란스럽게 한 건 사고 직후 남자친구인 최 씨의 수상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언니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고 본인이 그렇게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거나 은혜야 미안하다고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표정을 제가 봤더라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병원에서 목격한 최 씨의 침착한 모습은 혹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당혹감을 느껴서 그랬던 건 아닌가. 은혜 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 있는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친구가 한 80여 명 된대요. 근데 이 언니의 반응과 다 비슷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언니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면 넋이 나가기도 하잖아. 얼빠진 뭐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면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 8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느꼈다는 거야. 너무 침착한데? 싶은 거죠. 실제로 방송 보면요, 사고 직후에 경찰들 와서 최 씨랑 얘기하는데 침착해요.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어버버거리지도 않아. 하나같이 남자친구 최 씨의 깊은 침묵이 이상해 보였다. 조은혜 씨 친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르겠다 이래요. 아무 표정 없이 평온하게 와가지고 눈물도 안 흘려요.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여기에 팩트체크 3번. 최 씨 입장에서 또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최 씨가 사고 직후에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목격자들에게 빨리 신고해달라고 했고, 은혜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은혜 씨와 혈액형이 같으니 헌혈해달라는 요청도 했대, 남자친구는. 그리고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 씨는 서울과 제주 오가면서 은혜 씨 가족의 허락을 받고 면회도 갔었고 병원비도 대신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 측의 거절로 중단이 됐다네. 사고 직후 최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병원에 면회 가지 않고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내용도 방송에 나와. 근데 이게 은혜 씨 측 사람들에 의해 주장이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 기사화된 내용들이에요. 최 씨는 은혜 씨가 실려간 제주병원의 중환자실 앞을 일주일가량 지켰고, 사고 당일 최 씨의 어머니까지 충남에서 제주로 내려와 이틀간 최 씨와 병원에 머물기도 했다는 거죠. 이때 최 씨의 어머니는 최 씨가 며칠 씻지 못한 걸 알고 병실에서 지내던 최 씨를 근처 모텔에서 하루 자고 씻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은혜 씨 측 사람들은 최 씨가 모텔에서 자고 씻고 온 걸 비난했대요. 은혜는 사경을 헤매는데 넌 왜 이렇게 멀쩡하냐, 질책했대. 뭐 입장상 그럴 수 있죠. 뒤늦게 온 사람들은 이 모텔 갔다 온 거, 병원에 와 있던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내용은 병원 기록으로 확인이 됐어. 법정에서도 입증이 됐어. 남자친구도 구호 조치를 했어. 조은혜 씨 가족은 최 씨가 이건 살해 의도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것만 같지는 또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알은 반복하지만
이런 내용을 뺐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마무리는 미스터리하다, 진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누가 봐도 이거 지금 그 알이 남자친구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편집해놓고 그렇게 방송 내보내놓고. 자, 사고는 2019년 11월 10일에 일어났어요. 은혜 씨는 9개월가량 지난 2020년 8월 23일 사망합니다. 은혜 씨 측 사람들 중 일부는 최 씨가 병원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은혜 씨가 실려갔던 제주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제주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원을 바꿨어요. 그리고 옮기면서 최 씨에게 옮긴 병원을 알려주지 않았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최 씨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제주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최 씨가 병원에 온 걸 알죠. 근데 병원을 바꿨잖아. 병문안 오는 사람 중에는 제주도부터 왔던 사람도 있고 옮긴 병원부터 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때부터 왔던 사람들은 예전에 있던 일을 모르잖아. 이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버리면은. 그럼 최 씨가 당연히 안 왔다고 말하죠. 그런 거잖아요. 이 상황이야 지금.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에게 장례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족이 최 씨에게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참석자들은 남자친구 왜 안 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전후 과정도 알아보지 않고 안 왔어요라는 말만 방송에 내버려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취재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 현장에 가봐서 아는 겁니까? 이거 뭐 최 씨 편이라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인 전후 관계잖아 이게. 계속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사고 이틀 뒤. 평소 알고 있던 은혜 씨 집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이제 딸 집에 갔어. 비밀번호 쳤어. 안 열리네?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아닌가?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봐. 그래서 CCTV를 확인합니다. 누가 바꿨나 싶어서. 가족들이 놀래요. 남자친구인 최 씨가 은혜 씨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2번 녹화된 거야. 이때 비밀번호를 바꾼 걸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은혜 집 비밀번호가 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친구의 대답이 수상하긴 해. 여행 가기 전에 바꿨어요. 만난 날로. 그 전에 바꾼 거 아니고 어젯밤까지만 해도 집 번호가 그거였던 걸로 제가 아는데 아까 가서 집주인 만나려고 하다가 바꿔놨어요 제가. 왜요? 들어가서 가지고 갈까봐 바꿔놨어요. 뭘 가지고 가는데 누가? 가족들이요. 이상하죠 남자친구 반응이.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좀 무슨 의도였을까를 좀 생각해보자면은 이거 나한테도 중요한 증거일 것 같은데 가족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써먹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없잖아. 나를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말하는 건지 나한테 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갈까봐 있는 건지 이것만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답을 똑부러지게 안 했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인 건지를 좀 두리뭉실해. 가족들이요 라고 하는 게 뭐 우리 가족이야 니네 가족이야. 자 여기에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인데 사고 뒤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자가 병원에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굳이 지금 피해자의 자취방에 가서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면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왔다는 건 계획적인 의도를 들킬 만한 어떤 증거자료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니까 그쪽에서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입장 자체가.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사고 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은혜 씨 가족들은 최 씨의 증거인멸을 의심하며 최 씨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후 최 씨는 재물 손괴죄로 50만 원의 벌금만 선고받았어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사고 당일 남자친구 최 씨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대요. 은혜 씨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제가 은혜를 살릴 거예요. 제가 은혜를 꼭 살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 가족들 병원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은혜의 언니가 제주도라고 들었는데 왜 가족들이 병원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제가 살릴 거예요. 제가 은혜랑 결혼 약속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되려면 경찰서 가서 증인이 필요한데 혹시 저한테 증인 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존나 이상해. 진짜 확실히 이상합니다. 은혜 씨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최 씨를 몇 차례 데려간 적은 있대요. 근데 결혼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 듣는다는 거지 친구들이. 친구는 오히려 은혜 씨가 최 씨와의 결혼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대요. 남자친구가 차가 되게 좋은 거였는데 은혜가 그래요. 이거 다 빚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그런 차 뽑았겠지 하니까 진짜 다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월에 150 넘게 내야 한다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생활이 좀 되나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동거를 한 사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 최 씨는 무슨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려고 한 거냐? 이렇게 방송이 나간 걸 우리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 이상하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상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취지가. 자, 팩트체크 네 번째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 중요한 얘기예요. 최 씨에게 유리한 은혜 씨의 조부모님의 증언은 전혀 방영 및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소개된 피해자, 사망했으니까 피해자죠. 최 씨의 운전으로 사망했으니까. 이거는 살해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야. 피해자 은혜 씨의 할아버지가 최 씨의 탄원서 요청에 응하며 했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 씨는 부모나 언니와 같이 살지 않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대요. 연애하면서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에도 은혜 씨가 상견례는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망한 은혜 씨는 엄마, 아빠랑은 사이가 좀 안 좋은가 봐. 그런 유추가 되죠.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유가족 측, 직계가족, 남자친구와의 있던 일들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 자, 아래는 은혜 씨의 할아버지와 남자친구 최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봅시다. 은혜 씨 할아버지. 이 증언해줄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해. 너하고 말이야. 은혜하고 할머니하고 제일 가까웠어.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키웠잖아.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 자네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데 무슨 살이냐. 술 한 잔 먹고 사고 난 거 가지고 말이야. 그러자 최 씨가 그러면 탄원서 한 장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래 엄마 아버지랑 같이 와.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내 탄원서 쓸 줄 알아. 거짓말에 힘이 드는 거지. 사실대로 말하는 건 힘이 안 들어.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엄마하고 한번 와. 할매도 몸이 많이 좋아졌어. 자네 위주로 하는 거지. 내 정신도 그래. 사실 그대로 붙일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어. 같이 식사한 사진도 있고 한데 그거 뽑아서 친하게 지냈다고 하면 돼. 우리 손녀 쪽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하면 끝이야. 오히려 걔네들은 구속될지도 몰라. 거짓말로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자네는 죄가 없어. 술 먹고 사고 난 게 뭐 자네뿐이야? 운이 나빠서 그런 건데 무슨 살인이야? 살인은 어떤 목적을 노려가지고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선물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무슨 살인이야? 뭐가 살인인데? 살인이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제주도 같이 가서 술 한 잔 먹고 한 게 무슨 살이냐? 이래요. 뭐 할아버지의 표현의 방식을 뭘 잘 떠나서 확인된 사실로 봤을 때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은 사망한 조은혜 씨는 직계 가족인 엄마, 아빠나 친언니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가까운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자친구 최 씨와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은 결혼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최 씨의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직계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들은 최 씨를 오히려 변호해 주려고 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까지 봤을 때는 최 씨가 진짜 살인을 한 게 맞긴 해? 적어도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중립적으로 뭘 보도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다면서 이걸 몰랐겠냐고 쏙 빼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방송을 보면서 저울질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지. 근데 저울질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내보냈다는 거야. 계속 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요, 제가. 자, 여기에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사죠. 지금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가 됐을 적에 본인한테 뭔가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인 경우 어떤 형이 감형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고 당일 남자친구 최 씨에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렌터카 사고 처리를 위해 병원으로 운전자를 찾아간 담당자입니다. 최 씨가 직접 작성한 사고 사실 확인서에는 현장 조사와 전혀 다른 내용이 한 가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렌터카 측 사고 조사 담당자였나 봐. 펜션에서 나오다요. 속도가 빨라서 브레이크 밟는 순간 쾅 소리 났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안전벨트를 했다. 이렇게 확인 진술은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남자친구 거짓말했죠. 자기만 했어요, 안전벨트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사고 나면서 튀어나간 거거든.
애초에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내용도 블랙박스나 여자친구 핸드폰에 녹음이 돼 있었고 여기선 거짓말을 했어 남자친구가. 이런 점에서 수상해. 남자친구가 좀 결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저희가 보기에는 조수석에는 안전벨트를 안 찬 걸로 보이는 부분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걸 보면 안전벨트를 안 맸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에어백이 터진다 그러면요, 안전벨트 착용했던 경우에는 벨트가 이제 늘어지니까, 근데 차지하는 경우는 사고 나면 이제 벨트 자체가 묶여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봤을 때도 안전벨트를 안 해서 나는 그 경보음 나죠? 그런 걸로도 뭐 입증이 되고요. 남자친구가 확실히 이건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진 뒤에는 안전벨트가 주행시 상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은혜씨가 타고 있던 오픈카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던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씨는 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작성한 거냐? 변호사입니다. 분명 녹음 파일 안에는 피해자가 지금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만약에 안 매고 있었다는 걸 들키게 되면 본인의 고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둘 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동생의 녹음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언니 수혜씨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고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조사 내용은 어떨까? 여기서 1부가 끝나네요. 내용이 굉장히 지금 몰입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오해할까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남자친구에게도 수상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살인죄에서만큼은 무죄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남자친구에게 있었고, 그 와중에 있었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면 그 알도 취재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법한 부분들을 방송에 냈어야죠. 안 냈다는 거야. 완전히 빼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살인범인데 좀 거짓말로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다툼의 여지에서 법원은 남자친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남자친구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을 때 그래도 결국 남자친구의 운전으로 여자가 죽은 건 사실 아니냐 말하잖아. 인정해. 맞아, 그거 팩트야. 그렇기 때문에 음주나 위험운전 과실치상 정도가 적용이 된다는 거지. 살인에서만큼은 무죄입니다. 왜?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기소하면 그거는 이제 나와요. 빼박이죠, 빼박. 근데 그것이 알고 싶을 때는 다툼의 여지에서 남자친구가 주장하는 바를 완전히 배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요. 자, 2부 갈게요. 1276회 300일 그리고 19초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 보고 있어요. 2부 차례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좀 주요하게 받아들여져가지고 무죄가 나오는데 영향이 있던 걸 알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그런 즐거운 거에 대해서 안 해봤다면. 자, 안전벨트 안 했네 하고 이 배기음이 커졌어요. 남자친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이 안전벨트 안 했네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장하는 쪽은 살해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안전벨트 안 했네? 오케이, 밟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의 생각도 가능해요. 안전벨트 안 했네? 말이 뒤에 생략된 거야. 해야 되지 않아? 분위기상, 맥락상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살해 목적이었다면은 사망한 은혜 씨에게 애초에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그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없다. 안전벨트 안 한 거 그냥 내가 혼자 확인하고 밟으면 그만이지. 안전벨트 안 했네? 해놓고 밟아버리면은 차이가 멜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살해의 의도를 가진 목적의 그 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도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짧은 시간에 계획했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다툼의 여지라는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다툼의 여지를 하나씩 보여주지 않았어. 그걸 짚는 거고요, 지금. 자, 2부 계속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인데요. 남자분은 제 기억에요. 굉장히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고요. 발음이나 이런 게 좀 되게 굉장히 정확했어요. 처음에 술 냄새 조금 나가지고 혹시 술 마셨냐고 했더니 마셨다고 인정도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이래요.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려면 0.03%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음주에 확실히 되는 거고, 제가 뭐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운전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어요. 0.118 정도면은 취소 수준인가요? 그 정도 돼? 그럼 확실히 운전하면서 음주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충분한 거죠.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사고를 맞네 이렇게도 얘기하네. 음주운전에 의한 단순 과실사고로 판단을 했던 것 같대. 벨트 안 맸네 하면서 갑자기 속력을 냈거든요, 남자분이. 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비명소리 같은 건 못 들으셨나요? 아, 저희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는 사고 접수하려고 그냥 노선만 보려고 한 거지 그게 잘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고 순간의 녹음 파일을 찾은 뒤 언니 수혜 씨는 경찰에 추가 수사 요청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대. 경찰과의 통화입니다. 경찰이 좀 욕먹을 것 같은데 언니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녹음 파일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어쨌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알죠. 그런 부분은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평소에 살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본 것도 아니고 보험을 최근에 비싸게 가입했다든가 객관적인 혐의점이 있어야지 경찰에서도 이걸 송치를 할 수가 있고 고의를 밝힐 만한 어떤 단서를 선생님도 못 댄다니까요. 이거 뭐 경찰이 욕먹을 것 같지만 경찰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화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찰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돼버리면, 당연히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고를 확실히 고소장이나 뭐 그런 걸 제출을 하든가 그래야지 단순히 전화만 가지고 수사해주세요 하면은 증거가 정말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이 안 움직이죠. 개인적인 주장일 뿐인 거니까. 팩트체크 5번째인데요. 최 씨가 은혜 씨 여자친구 살해에 의도했다면 굳이 안전벨트를 언급하며 은혜 씨가 안전벨트 착용할 여지를 준다는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방금 말했던 거네요, 제가. 또한 최 씨가 급 가속하기 시작한 후 사고까지 19초의 시간이 있었다. 은혜 씨는 그러면 안전벨트를 착용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을 것이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여지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대입해 봤을 때 살해의 의도를 가진 거냐. 범인이 이 정도 가능성도 만약에 살해 계획을 세웠다면 그 정도 변수도 고려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과실은 아니구나.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경찰이. 운전자인 최 씨가 오픈카 파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서류상 렌터카 계약자인 은혜 씨의 가족이 손해의 절반을 물어내는 판결까지 받았어요. 이 남자친구 좀 이상한 새끼네요. 분명히 여자친구랑 카톡할 때는 지 돈으로 한다며. 근데 계약자는 여자친구였던 거야? 약간 하남자스럽네요. 가족들이 최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수십 명의 친구들이 진정서를 제출해도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는 식물인간이던 은혜 씨가 사망한 뒤에 급반전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남자친구인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음주 그리고 위험운전 치상 이걸로 혐의가 입증될 것 같으니까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조사를 더 해보더니 이게 살인 아니야? 싶어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해서 기소한 겁니다. 이게 사건 1년 5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사고 나고 한참 있다 일어난 거죠. 자, 그러자 최 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을 통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고의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기소된 것이라면 그의 억울한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알이 최 씨한테 전화를 해봐. 자, 그러니까 최 씨의 반응이 존나 이상해. 그동안 그 알 봤을 때 충분히 수상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랑 똑같아.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따로 할 얘기 없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분명히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그건 재판에서 다 다룰 거고요. 따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끊을게요. 이렇게 돼버렸어. 여론전이라든가 뭐 여론을 이용해 어떤 자기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적어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 알을 봤을 때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은 이 새끼 뭐 좀 찔리는 거 아니야? 싶죠? 실제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면들도 충분히 보여, 최 씨한테는.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담담한 태도를 보인 남자친구 최 씨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2021년 8월 9일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찾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이거 봐. 그 알은 지금 취재하면서 법원도 가요. 법원에서 지금 그 뭐 할아버지가 탄원서 써준다는 뭐 그 녹취 있었고
블랙박스에 뭐 여자친구도 음주운전했고 남자친구한테 좀 유리할 만한 정황들 있잖아. 그런 게 공개가 법원에서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취재하면서 이 내용 다 봤어. 근데 뺐다는 거야. 왜? 남자친구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냐는 거야. 이런 의심을 왜 자꾸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방향이 피프티 때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송의 흐름이? 한쪽에서만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는 게? 자, 왜냐면요. 이 조작 방송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진 이유가 피프티 작가 신진주입니다. 자, 제주 오픈카 사건 작가 신진주예요. 문제되는 사람이야, 지금.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배기겠냐고, 이거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남자친구 무죄다, 가족이 거짓말하고 있다가 아니야. 남친에게도 수상한 점이 있어. 근데 수상하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쌍방향인 거야. 근데 그 알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여자의 입장에서만 남자의 다툼의 여지는 빼버리고 방송을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마무리는 그래요. 진실은 알 수 없다. 이 지랄을 한다니까, 마무리로는.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야. 차라리 그냥 대놓고 우리는 남자친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모르겠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편집한 것들 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최씨 살인범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내보낸다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재판에 출석한 교통사고 분석기관 담당자들의 증언은 팽팽하게 엇갈려요. 이게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 기록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단독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두 감정서를 낸 건 무척 이례적인 일이래요. 전문 분석기관의 결론이 서로 엇갈린 이유는 뭘까? 오픈카에 기록된 마지막 19초의 진실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야, 알고 싶은 거 맞아? 무엇보다 알고 싶은 건 사고 순간의 진실이 그대로 촬영됐을 오픈카의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혹시나 렌터카 업체는 블랙박스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진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렌터카 업체에 확인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된 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내가 방송을 봤는데 다시 보기를 봤거든요. 언니가 찾아가요. 그 렌터카 회사로. 가서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 애초에 기소 자체도 1년 5개월 뒤에 이루어진 건데 최소 2년이야. 렌터카에서 그걸 다 보관하고 있겠냐고. 당연히 없지. 이거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가족 입장에서 한 번은 혹시나 싶어서 찾아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알이 그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뭐 유가족의 입장이 뭐 아쉽고 딱하고 뭐 그런 연출을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편파방송, 조작방송을.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일 필요가 있고 자기들은 그렇다면서 애초에 주장하기를. 그러면서도 아까 이 장면 봤을 때도 저는 여기서도 할 말이 더 있는 게, 자, 이 사고 장면 보시면요. 그런 제 녹음 파일이라고 보여주면서 이 파형이 굉장히 이상해요. 파형이 실제 들리는 소리랑 좀 달라. 즐거운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자, 배기음 커지죠? 지금 배기음 커졌잖아. 근데 여기는 왜 일정하냐? 그러면서 뒤에다가 배경음악 깔아요. 긴박한 상황 연출하고 있잖아, 지금. 자, 여기선 배기음이 소강되죠. 배기음이 분명히 줄어들죠. 아마 커브 트는 것일 거야. 이 사고가 커브를 한번 정상적으로 틀고 다음 커브에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줄었을 때는 커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소강이잖아. 이 그래프가 줄잖아. 이 파형이.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주는 파형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장면에서 그 알은 이거 음량 조절 만진 거 아니야? 지들이 편집하면서? 만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의심이 되더라고, 나는. 아니면 뭐 싱크를 못 맞춘 거겠죠? 왜냐면 어쨌든 방송에서는 깨끗한 음질 내야 되니까 핸드폰에서 음원을 추출해서 오디오에 넣고 화면은 핸드폰을 찍었을 수도 있어. 그 싱크를 못 맞췄을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몰라. 근데 이런 편파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좀 약간 난 역겹더라고. 여기다가
배그 음악 넣어가지고 마치 긴박한 상황 연출하는 게 들리죠?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자, 큰 파형 지나갔어요. 아직 큰 소리 안 났는데 큰 파형 지나갔거든요? 큰 파형 지나갔어. 근데 내가 이 오디오를 들어봤을 때는 사고 순간에 큰 파형이 나는 게 맞아요. 여기가 사고 순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아래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보면은 여기가 사고 순간인 것 같은데 소리랑 화면이 좀 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싱크를 못 맞춘 건지 아니면 음량을 이게 만진 건지 이걸 잘 지금 판단이 난 안 되는데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 부분은 싱크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고 쳐. 몇 초 정도 삑살이 났다 치자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 부분 커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커브니까 속도를 한번 줄이는 것 같아. 왜 여기선 파형이 안 주냐고. 이상하잖아. 나중에 사고 나는 소리는 싱크로 밀릴 수 있다고 쳐. 근데 여기가 왜 없냐고. 심지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는 원본이 아니에요. 왜? 그 아래서 배경음악을 깔았기 때문에. 원본 소리가 아니야. 원본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속하는 구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파형으로. 근데 그 아래선 지금 원본을 틀어놓고 왜 줄어드는 파형이 안 보이냐고. 그 알이 만졌다라고는 말 못해. 왜냐면은 난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의심은 해야 된다고 봐.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알. 간절한 마음으로 렌터카 업체에 확인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된 후다. 언니 수혜씨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을 만한 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하고 일일이 탐문한 지 꼬박 2주인데요. 사고 당시 드디어 블랙박스 영상 일부 구했대요. 이것도 대단하다. 어떻게 구했지? 사고 당시의 모습이 기록된 2개의 영상인데 그중 19초 분량의 첫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고 순간인가봐. 주행을 음주를 한 사람 같은 티도 좀 나죠. 차선 변경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면허 없어도 좀 알아보겠는데? 이거는 음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커브 틀다가 사고가 난 것 같고 완만하게 좌로 꺾인 구간을 지나던 차량은 돌담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블랙박스가 떨어져 나간 듯 앵글이 돌아가 버립니다. 또 다른 영상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로 보인대요. 자, 카메라가 이제 떨어져 나갔고 차에서 어디에 바닥에 굴러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찍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경찰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신분증 있는데 이건 제 거예요. 아, 선생님 거예요. 제 거고요. 한숨 쉬네? 마치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반응인데? 그러면은 이 남자친구가 자기 실수로 여자친구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은 없는 상태 같아. 근데 거기다 대고 하를 경찰 앞에서 할 것 같진 않아. 자기 계획대로 된 거 아니야. 사고 나면 경찰 오는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서 하라는 반응은 사실 골치 아프네 C8 약간 이런 반응이 가깝지 살인의 계획이 들킬지도 모른다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얘는 좀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좀 많지 않은 이건 안 사랑하는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만 볼 땐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사고 차량은 돌담을 향해 직진했고 운전자 최 씨는 심각한 사고 상황에 비해 무척 차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상만 보면은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최 씨는 왜 피하지 않고 직진한 걸까? 최 씨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의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여자친구가 라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라면 사러 가는 중에 갑자기 안전벨트 안 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했고요.
피고인 실제로 그때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그래요. 실제로 녹음 파일 안에는 숙소 주차장에 도착한 두 사람이 다시 오픈카를 돌려 숙소를 빠져나가는 상황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녹취록을 보면은 여자친구가 강제로 안 친다고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숙소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500m, 그 사이에는 두 번의 좌로 구분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날 밤 첫 번째 좌로 구분기를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던 최 씨는 두 번째 좌로 구분 구간에서 왜 돌담을 향해 직진한 걸까? 이거 꺾는 구간이 두 번이었고 아까 제가 말한 이 속도를 줄이는 부분이 첫 번째 꺾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담당 변호사 최 씨 쪽이죠. 한밤중이니까 새벽 1시경이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사고 나는 그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최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어두운 밤이라 돌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뿐이에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충돌 직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돌담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볼까요? 어둡고 애매하네. 그죠? 애매하네. 음주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자친구만 비명을 내는 것도 이상해. 운전자가 아무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차의 이상 상태, 상황이 이상하다는 건 먼저 캐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내고 있어. 사고 나기 직전까지. 도 없어. 다른 데 보고 있었나? 그러니까 수상한 거죠. 실제로는 어떠냐? 사고 시간과 같은 새벽 1시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니 돌담 맞은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이 아주 밝게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사고가 일어난 2019년 11월에도 가로등은 똑같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혹시 차를 타고 달릴 경우에 상황이 달라지는 걸까? 사고 차량과 같은 오픈카 타고 새벽 1시에 사고 현장을 주행해봤습니다. 이 실험은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실험에는 진짜 이 제작비를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이 실험하려고 머스탱 빌려온 거 아니야, 그죠? 가로등 불빛을 받는 것 같아요. 운전자가 얘기하네요. 무엇보다 중앙선의 좌회전 유도 야광 표지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거, 뭐 이런 불빛, 그죠? 이거는 자동차 라이트에 반사되는 것들이잖아, 그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위치 식별이 어렵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행 실험차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육안으로 보거나 방송 카메라로 촬영한 것보다 시야가 훨씬 어둡게 보인다고. 실험 주행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실제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박스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블랙박스로 봤을 때는 어둡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차량 블랙박스의 화소가 현저히 낮은 게 그 이유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최 씨의 시야는 화소가 낮은 블랙박스 영상보다 훨씬 밝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사고 당시 야간이라 돌담을 늦게 발견했다는 남자친구 최 씨는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은 사실 안 보입니다. 핸들도 돌리고 브레이크도 밟았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에요. 핸들을 돌린 것 같지 않은데요? 이해가 좀 안 가, 이런 주장은. 왜냐면은 이거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된 김에 나라도 살자는 식으로 유리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꼭 살인을 했기 때문은 아닌 거야. 그런 여지도 있는 거죠. 살인을 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 겁니다. 나라도 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최 씨 담당 변호사인데요. 그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고요. 사고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 직전에 사고 피하려고 급격하게 핸들 돌렸던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자, 6번째 팩트체크 들어가요. 최 씨가 급가속 이후 첫 커브에서 곧바로 돌진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 빠져나갑니다. 아까 그거 제가 이제 영상 파형으로 설명했죠. 사고 당시엔 충돌 0.8초 전부터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고 0.5초 전엔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이게 재판에서 인정이 됐나 보네. 이 기록이 있나 보네. 그러면은 뭐 사실 0.8초 전에 꺾는 게 제가 뭐 운전 경험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사고 순간에 여러분도 뭐 사고 경험이 없으셔야겠지만 만약에 사고 경험이 있다 치면은 0.8초 전에 이게 반응하는 게 맞나요? 0.5초 전에 브레이크 밟고? 술 먹었으니까 반응이 느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최 씨는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뒤늦게 커브를 확인하고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보인다.
실제로 사고가 난 도로는 비교적 어둡고 차는 썬팅돼 있어가지고 커브를 뒤늦게 발견했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아, 차 유리가 또 썬팅이 돼 있구나. 자기가 평소 운전하던 차는 썬팅이 만약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적응력의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 자, 두 번째. 오픈카의 특성상 최 씨 자신도 크게 다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리 자기는 안전벨트를 했고 만약에 실제로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안전벨트 안 한 거 알고.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맸어. 그렇다 쳐도 차가 반파됐잖아. 처음에 사진 봤잖아. 그렇게 앞에가 완전히 개박살이 날 정도로 박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안전벨트를 해도 여러분 자신 있어요? 살해 계획을 세웠다 쳐도? 웬만큼 미친놈 아니면은 안 된다고 봐. 그리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살해라고 보는 거는 좀 비약적이라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를 범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만큼 미친놈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기도 다칠 가능성이 상당한데 미지수잖아. 아무리 안전벨트를 해도. 오직 은혜 씨만 해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사고를 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재판에서 이런 게 인정된 겁니다. 차의 파손 부위나 정도 볼 때 최 씨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를 통제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가 있고 여기 운전석에 나야. 내가 여기 있어. 조수석에 여자친구 있어. 앞에 박아야 돼. 살해 의도를 가졌으면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겠죠. 근데 거의 정면인 것 같아.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방어운전인지 뭐 꺾으려고 했던 흔적도 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운전석에 보다 가깝게 돌담이나 경운기를 충돌하는 등, 그러니까 처음에 연석을 받을 때는 뭐 모르겠지만 2차 돌담이나 경운기 충돌할 때는 오히려 운전석 쪽에 더 충격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수석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나 봐. 어쨌든 이런 결과로 사고를 내서 여자친구를 죽일 생각이었다면은 자기도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각오해야 됐을 것이다. 근데 이런 각오를 하고 살해를 하는 게 맞겠냐는 거죠. 세 번째. 당시 은혜 씨가 안전벨트 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서 최 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고속주행하다가 급제동하는 방법, 자신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범행수단을 택하는 건 이상하다. 남자친구의 운전이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이 근거가 또 있대요. EDR 데이터라는 건데 저는 차에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차량 전면에 장착된 센서에 충돌이 감지가 되면 그 순간부터 0.5초의 시간 동안 차량 각 부위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장치래. 난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 브레이크와 엑셀의 작동은 그 순간의 속도와 함께 0.5초 단위로 기록이 되고 회전과 전복에 관련된 바퀴와 핸들의 각도는 0.1초 간격으로 저장이 됩니다. 입수한 사고 차량의 EDR에는 실제로 충돌 직전 브레이크가 ON으로 기록돼 있고 충돌 순간 핸들이 225.8도까지 돌아간 걸로 적혀 있대요. 이 EDR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EDR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EDR에 남아있는 이 기록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최 씨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냐? 사고 차량의 EDR 데이터를 분석한 담당자 의견 들어봅니다. 이 데이터만으로 외부 요인이나 운전자 요인이나 이걸 딱히 지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딪히는 상대 물건이 가벼운 거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거운 물체면 부딪혀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이해하고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변수를 다 고려하다 보면 뭐 단정 짓긴 어렵다 이런 건가? EDR 데이터만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한 건지 외부 충격의 반동 때문에 자동으로 기록된 건지 알 수가 없대요. 당시 A라는 기관의 EDR 분석관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EDR 분석해보신 분인가 봐요. 예, 저희가 사건 바로 나자마자 직후에 간 게 아니에요. 한 반년 지나고 나서요. 검찰한테 의뢰가 와서 갔어요. 그래서 사건 현장 보존도 잘 돼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법정에서 말했다시피 저희가 고의성이라는 부분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인 거예요. EDR이라는 게. 은혜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교통사고가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인 사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그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순간을 재구성해봤어요. 먼저 사고 현장 검증에 나선 이호근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차 파손 부위와 EDR 데이터를 대조해서 본 그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거 앞유리 파손 여부가 관심 부분인데요. 앞유리가 멀쩡하거든요. 오픈카 앞유리가 깨지지 않았어요. 꽤 큰 사고가 났는데 안 깨졌어. 근데 이게 왜 이상하다는 거냐? 고정벽체 같은 데 충돌하다 보면요.
앞유리도 깨지면서 사람이 튀어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면 충돌이나 각도가 예리했다면 이 앞으로 뛰쳐나갔어야 하죠. 사고 차량이 돌담을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은혜 씨는 차량 앞 유리에 부딪히거나 무너진 돌담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앞유리에 손상 없이 왼쪽 도로 한 복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차는 주행 방향이 이렇잖아, 목적은. 근데 꺾지 못하고 박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충돌했으면은 차에 탄,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야. 이상하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갔단 얘기잖아요. 바퀴가 탕 충돌하면서 바퀴가 획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휠이 획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정상이거든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뛰쳐올라서 운전석 옆으로 넘어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변수가 이제 인도의 연석, 이 부분, 여기 인도랑 차도의 이제 층을 나눠서 두는, 오픈카가 연석에 충돌하는 순간 심하게 회전해야만 은혜 씨의 추락점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EDR 데이터를 블랙박스 영상과 비교해본 박성지 교수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요, 예, 여기 연석을 타고 올라가게 되죠. 차가, 예, 제 미니카인데요. 예, 이쁘죠? 그 다음에 돌담 같은 경우는 되게 마찰이 커요.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거죠. 돌게 되다가 노면하고 마찰이 세지죠. 세지면 이렇게 전복이 됩니다. 전복이 되죠. 전복이 돼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죠. 블랙박스 영상에서 카메라 앵글이 돌아간 건 알고 보니까 오픈카가 공중에서 붕 뜬 뒤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이래요. 회전 때문에. 그러니까 수평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하는 경우에는 비록 안전벨트만 했더라도 사람은 잘 이탈은 안 되는데 차가 뒤집어진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쏟아져 버리죠. 아, 그러면은 블랙박스에는 이게 안 잡힌 게 첫 번째 충돌하면서 블랙박스가 충돌로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차의 궤적을 찍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가? 오픈카가 연석에 충돌한 순간을 기준으로 EDR 데이터에 기록된 5초 동안의 차량 속도 변화를 계산해보면 시간별 차량 궤적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백 터지는 신호가 나오기 5초 전의 거리가 약 145m 정도예요. 상당히 좀 멀다고 할 수 있죠. 145m 거리에서 시작했고 보통 1초당 30m씩 줄어들었어요. 이런 계산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봤어요. 충돌 5초 전 연석으로부터 146m 거리에서 시속 86km로 달려오던 오픈카가 충돌 3초 전 엑셀을 91.7%까지 밟아서 최대 속도에서 91.7%란 얘기인가요?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대의 91.7%가 114km까지 된다는 건가? 그럼 머스탱이 뭐 한 120대가 최대 속도라는 거예요? 핸들이 좌측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충돌 0.5초 전, 충돌 0.1초 전에는 핸들 각도가 185도까지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연석의 충돌에서 차량은 회전과 동시에 돌담을 치고 전복되며 은혜 씨를 그대로 차 밖으로 이탈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 EDR에 적힌 기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럼 차는 아마도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것이다. 자, 도는 힘에 의해서 옆으로 날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봐,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왼쪽 방향으로 조향했다고 말하는 EDR 기록. 최 씨가 정말 핸들을 왼쪽으로 185도까지 돌린 게 확실하면 왜 좌로 구분 구간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담에 충돌한 거냐. EDR 기록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설명하기엔 또 한계가 있대요. 이 EDR이 모든 걸 다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아닌 거야? 완전히 100% 신뢰할 만한 뭐 그런 게 아닌 거야? 자, 계속 교수님 말 들어볼게요. 일단은 말이죠. 브레이크 데이터가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냥 스위치 온 상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신뢰도가 낮아요. 와,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기록상으로만이지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건가? 게다가 최 씨가 운전한 포드사의 2019년형 머스탱에는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긴급 제동 장치도 장착이 되어 있대요. 와, 그러면 이 사고 자체가 더 의심스러운 거죠. 여기에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회장님이신데, 앞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음 주거나 차가 직접 가까이서 한 1m 전방에서 충돌하기 직전에 차가 설 수도 있어요. 사고 차량의 EDR 데이터에 충돌 0.5초 전 작동된 걸로 보이는 브레이크,
그저 안전장치에 의한 제동작용이었을까? 아니면 사고를 피하기 위한 운전자 최 씨의 노력이었을까?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근데 차가 강제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운전자가 그 무시하고 계속 밟으면 갈 수 있는 거야? 아씨, 뭐 면허를 따든가 해야지 뭐 이걸. 완전 차 얘기 나올 때마다 깡통 대가리예요 제가. 컴퓨터의 숫자들로만은 계산되지 않는 단서들이 있어요. 사고 순간 오픈카 내부에서 벌어진 기계 작동 원인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사고 차량과 같은 포드사의 2019년형 오픈카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한 전문 스턴트 드라이버가 운전을 담당했고 시뮬레이션을 제작한 박성지 교수도 실험에 참여했어요. 차량 각 부위의 움직임은 여러 대의 카메라와 GPS로 관찰하고 EDR 진단기를 통해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고 차량과 같은 시속 114km로 달리면서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몇 도까지 돌릴 수 있는지 실험해 본 거예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핸들 각도를 30도부터 시작해서 270도까지 차례로 올려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확인해 봤나봐. 그 결과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핸들 조향 각도가 올라갈수록 오픈카는 점점 더 심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바닥에 선명한 스키드 마크를 남기긴 했다. 이 스키드 마크 차이가 있습니까? 난 모르겠노.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조작해서 차량에 기록된 225.8도까지 돌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았대. 근데 핸들 조향 실험으로 바닥에 생긴 스키드 마크를 살펴보면 박성지 교수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이 오늘 실험한 흔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조향을 30도 하든 90도를 하든 180도 하든 220도를 하든 그 궤적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슬립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노면하고 슬립이 일어나면 30도 이상은 조향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이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어쨌든 각도를 뭐 얼마나 틀든 간에 비슷한 궤적이라는 거네, 미끄러지면. 맞죠? 제가 맞게 이해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무면허라. 정상 속도일 때와 달리 시속 114km의 과속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는 제대로 방향을 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제 카트라이더를 해본 경험상 이 뭐 좀 웃기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운전에 대한 그 슬립을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카트라이더 했을 때 바나나에 미끄러졌을 때 그러니까 뭐 이걸 핸들을 많이 꺾거나 조금 꺾거나 미끄러지는 건 비슷하더라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예시가 맞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드리프트 때도 마찬가지야. 살짝 꺾으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이 꺾이더라고, 미끄러지면은. 그러니까 그게 30도냐 뭐 몇 도냐 그 별 차이가 없다는 건가?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도 꺾었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시속 114. 이거는 충돌 3초 전 엑셀을 91.7%나 밟아 급가속한 결과였습니다. EDR에 기록된 브레이크 작동 원인 역시 확인해 봤어요. 자, 봅시다. 잘 쓰는데? 긴급 제동장치가 장착된 오픈카는 시속 60km로 주행하자 장애물 20여 미터 전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장애물 1m 앞에서 자동으로 멈췄다. 긴급 제동장치는 고정된 장애물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까지 인식을 한대요. 근데 실험 차량의 실시간 EDR 데이터 보니까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EDR 기록에서 브레이크는 오프래. 작동 안 했다는 얘기죠. 사고 차량의 경우는 EDR의 브레이크가 ON으로 기록돼 있어요. 작동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근데 EDR이라는 게 뭐 정확한 기록을 안 해도 온오프까지 신뢰를 못할 정도로 이게 좀 떨어집니까? 밟았다 뗐다까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몇 도 꺾었다 그런 거는 모를 수도 있다고 쳐. 근데 이거 밟았다 뗐다는 온오프잖아 그냥. 이것도 사실과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케바케야? 와, 그러면 이 실험은 사실상 무의미해요. EDR을 신뢰할 수 없다면. 안 밟았어. 실제로는 만약에 그 남자친구 최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안 밟았어. 그렇다 치자고. 그래도 EDR에는 ON으로 나가지고 브레이크 밟으셨네요. 이렇게 판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사고 충격으로 이게 좀 고장이 날 수도 있나? 기록 내용이? 그럼 이거는 실험이 참 사실상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또 박성주 교수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브레이크 스위치 온! 이거는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0.5초 전에는 사실 제동, 차를 속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무의미한 그런 제동이라고 나는 봐요.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한 결과 시속 114km로 주행하던 사고 차량이 장애물에 충돌하지 않고 멈춰서려면 적어도 충돌 2초 전, 그러니까 60m 앞에서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운전자가 오픈카를 시속 114km 속도로 운전하다가 충돌 0.5초 전 브레이크 밟고 충돌 직전 핸들을 185도까지 돌렸다면 그의 운전은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냐? 과속은 고의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제주도로가 그렇게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뻔한데 그런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는 건 어떻게 돼도 모르겠다, 그런 심리가 작용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차량의 프로파일링은 결국 브레이크와 핸들이 아니라 시속 114km라는 속도를 은혜 씨 죽음의 결정적인 단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 씨가 이렇게 무리한 속도를 낸 거는 정말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관련이 있을까? 범죄 심리학 이수정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얘기하자고 가자면은 EDR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채팅 보니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알 취재팀도 운전 당연히 할 줄 알지 취재하면서, 그러면은 마찬가지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어. EDR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 뭐야? 지금 이 사건 취재하면서 이거 분량 부족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무의미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실험을 그냥 해보고 있다, 이렇게라도 좀 장면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범죄 심리학 이수정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수정 교수에게 물어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 봐서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이수정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요, 여자가 피해자로 강하게 보여져야 될 때예요. 그 알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동안. 왜냐면 이수정 교수가 범죄 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중에게 성범죄 전문가로 많이 노출이 됐어요. 이런 관련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더 이 사람에게 했으면 안 된다고 봐. 이거 마치 여자가 피해자인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이미지를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 이미지를 좀 더 심기 위한 연출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자, 일단 말 들어봅시다. 안전벨트 경고 알람이 울리는 걸 듣고 남자가 다시 말로 안전벨트 안 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전벨트를 꼭 해야 된다고 여자에게 권고를 하지 않고 엑셀을 밟아서 가속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그 순간에는 뭔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의사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요, 지금요, 일반인들도 다 해요. 이 사건 알고 있고 남자친구를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이 누나 이거 아니야, 좀 더 전문성 갖고 얘기해. 이 누나 이거 너무 지금 스케줄이 빡빡한가? 이거 뭐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줘. 이게 뭐예요? 다음부터 좀 잘해주세요. 300일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분석한 범죄 심리학, 아니 그냥 자기 생각엔 그렇다 아니야. 쉽게 말해서 다른 범죄 심리학자 이제 오윤성 교수님 나오는데요. 마지막 19초의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례론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순간적 격분에 의한 우발적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배제할 수 없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야. 확신한다 이러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오윤성 교수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난폭운전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앞에 진행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 나오는 행위가 뭐냐 하면 과속운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야죠. 수정이 누나가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경험상 이랬다. 난폭운전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겪어보니까 연구 자료도 있겠죠. 분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차량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앞에 진행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 나오는 행위가 과속운전이에요. 이런 근거에 대한 설명을 대가면서 해야지. 이수정 전 이래요. 제 생각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자, 우발적인 범죄의 경우 격분한 순간 눈에 띄는 흉기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차량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오픈카를 준비해가지고 이 여자를 날려서 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여기는 지금 뚜껑도 없어요. 오픈카라는 거지. 그런데 안전벨트도 지금 착용을 안 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급가속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살인에 의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이 방송 보면서 오윤성 교수님이 가장 객관적인 얘기를 한 걸로 봐요. 동승자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한 질주를 했다면 그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한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 씨 측 입장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의 여지가 충분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알은 최 씨가 주장할 만한 그 다툼의 여지, 최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재판도 가면서 취재해놓고. 자,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2021년 12월 16일 제주지법 형사 2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게 1심입니다. 집행유예 나왔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됐어요. 살인이 무죄 판결 난 이유는 검찰의 논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약적이다. 근거도 부족했다. 그래서 재심이 열리죠. 살인죄의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합니다. 주의적 천구인 살인죄 외에 위험 운전치 사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 28일 광주 고법 제주형사 1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위험 운전한 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해요. 형이 늘어났죠. 법정 구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피고 쪽 상소가 있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요.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언제 나왔니? 2021년 9월 11일. 그러니까 이 방송 때까지만 해도요. 한 1년, 2년 정도 별일 없었어요. 별 얘기 없었다가 올해 1월 이 재판 나오고 그 알이 지금 이 방송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1000만이 넘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최근 댓글 보면요. 욕하기 바빠요, 지금. 사람 하나 살인자 만들어 놓고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폐지해라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아니요,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서만큼은 무죄예요. 그렇게 끝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아래 이 방송 내용들로 봤을 때는 살인에서만큼은 무죄일 수도 있는데 혐의가 확실한 뭐 음주, 위험운전 치상 이런 거는 얘기 한마디 없고 살인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룬 거야. 혐의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치 시청자들로 하여금 살인범이 맞구나 이 새끼 싶은 마음이 들도록 편집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만들지 않고 은혜씨 사망한 여자분 입장에서 감정이입해가지고 남자 최씨 살인범이네, 네가 죽였네, 그래놓고 발뺌하고 있네, 살아남아가려고 거짓말하네, 이 생각이 들도록 편집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번 리뷰를 하면서. 여기까지고 그 알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논란되고 있는 방송이. 그래서 그 알 논란 트릴로지에서 3부작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찾아가지고 다음 주가 될진 모르겠고요. 피프티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 오픈카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내 기억으로. 최소한 하나 더 있어. 이건 뭐 그 알을 까는 방송이 아니고 저는 그 알 리뷰를 하는데 그 알 리뷰를 하면서도 이 비판의 기회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리뷰의 내용에도 비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저는 그 알 연출 잘했다고 하는 건 해요. 저번 주에 그 신정동 엽기토끼 와 그 알 멋있어서 연출 잘했어. 다른 사건 보도 프로에서 안 하던 시도였어. 난 다 칭찬해요. 그 알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알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면은 피프티 때 댓글 반응 그랬어. 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알 안 본다. 그 알 폐지해라 이런 댓글 달렸거든요. 나는 그 알 리뷰를 매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알을 안 보겠대. 그 알에 관심이 떨어진대. 그럼 나 조회수 안 나오잖아. 나한테 손해야. 나 그거 감수하고 비판을 피해가지 않는 거야 지금. 왜? 그게 진정한 리뷰라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른 방송 또 알차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